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속을룹이다. 오늘 김영사에서 나온 괴짜 교수 크리스 페리의 빌어먹을 양자역학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의 기대, 양자치료법을 파는 사기꾼, 돌팔이들의 넘쳐나는 헛소리, 거기에 발끈한 물리학자 크리스 페리의 독설은 우리의 과학상식 균형감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빌어먹을 양자 에너지. 에너지, 우리 주변은 에너지로 가득하다. 우리 안에도 있다. 에너지는 우주의 생명력이며 우리를 우주와 묶어준다. 우리는 양자의 실로 시공간의 구조 속에 엮여 들어가 있다. 우와, 겁나게 심오한 얘기다. 아니, 그냥 헛소리인가? 이런 허접한 이야기에 빠져든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그 환상을 좀 깨트려야겠다. 이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과학자들은 적법하고 유용한 방식으로 에너지라는 단어를 쓰는 반면 사기꾼은 당신의 돈을 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한다. 에너지는 내내 존재해 왔다. 말 그대로도 그렇고 비유적으로도 그렇다. 우주는 한 점의 에너지에서 출발해서 펑 그리고 물질과 온갖 것들이 생겨났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렇다. 빅뱅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이다. 하지만 아주 쓸만한 이론이고 현재로서는 최고의 이론이다. 결국에는 이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겠지만 과학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관찰한 내용과 맞아 떨어지고 도움이 되는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다가 무언가 더 나은 이론이 등장하면 그것으로 갈아탄다. 절대적 진리를 말하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론이 동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에너지라는 대상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에너지라는 개념이 발명된 지는 2000년 정도밖에 안 됐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라는 개념이 실제로 물리적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지는 몇백 년밖에 안 됐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복잡한 언어를 동원해서 내린 에너지에 관한 최초의 기술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 물체의 질량에 그 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을 그 물체의 에너지라고 한다. 즉,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 곱하기 속도다.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 나누기 시간의 제곱이 된다. 어쨌거나 이 정의에서 에너지의 단위도 도출이 된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값이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값이다. 반면 우주에 스며들어 있는 고대의 생명력은 그렇지 못하다. 초자연적인 에너지 원천이라는 개념은 오늘날까지 여러 세기를 거치며 살아남은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 이것만 봐도 에너지라는 개념이 얼마나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측정 가능한 결과를 쥐어주었던 바로 그 과학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요즘 뉴에이지를 팔아먹는 장사꾼들은 과학 전문 용어를 이용해서 자신의 개념을 방어한다. 옛날에는 항성과 행성의 움직임이 말도 안 되는 예언을 뒷받침하는 거짓 명분으로 사용됐었다. 과학혁명 기간 동안에는 자기현상이나 중력현상이 대안치료나 자유에너지의 메커니즘으로 사용됐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양자가 제일 핫해졌다. 경험적으로 볼 때 양자 에너지를 갖고 있다거나 양자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일단 거른 것이 상책이다. 그런 제품은 사기꾼이 파는 완전 헛소리 제품이거나 방사성 원소를 가지고 측정 가능한 수준의 양자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품일 것이다. 맞다. 경고 표시로 흔히 사용되는 당신이 아는 그 방사능 말이다. 이것은 진짜 양자 에너지다. 앞서 얘기했던 양자 에너지를 기억하는가? 양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꾸러미를 말한다. 불연속적인 덩어리이고 작은 것처럼 들린다고 해서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치과에서 치아 X선 사진을 촬영할 때 가슴에 나판을 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치과 의사들은 전등을 추가로 장착해서 환자의 눈에 빛을 비춰댈까?
그들은 왜 피가 날 때까지 잇몸을 쑤셔댈까? X선은 아주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X선은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양자다. 이 광자가 많아지거나 적어진다고 해서 이들이 당신의 몸에 가할 수 있는 손상의 유형이 바뀌지는 않는다. 장시간 노출되면 손상의 총량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각각의 광자가 원자를 두드리는 효과가 축적되어서 생기는 현상일 뿐이다. 100년 전 마리 퀴리가 라듐을 발견해서 방사능의 경이로움과 위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 방사성 원소는 자연적으로 광자를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고에너지 양자를 방출한다. 하지만 이들은 치과병원이나 공항에 있는 X선 기계처럼 통제된 방식으로 방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노출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물론 100년 전에는 이런 사실을 몰라서 사랑스러운 빛을 내는 이것을 온갖 것에 갖다 붙였다. 심지어 이 진짜 양자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음료를 만들기도 했다. 말 그대로 방사능물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진짜 양자 에너지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당신을 양자 에너지로부터 보호하고 카페인처럼 안전하고 중독성 없는 약물로 유도해주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있다는 것에 고마워해야 한다. 사람 얼굴이 떨어져 나왔다는 방사능 물질을 탄 물 이야기까지 나오니 왠지 우울하다. 양자 에너지에 관해서 무언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것이 좋겠다. 암. 아니, 오해 말자. 암에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암을 죽인다는 것이다. 무엇이 암을 죽일까? 맞다. 빌어먹을 양자 에너지다. 방사선 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방사능 물이 사람 몸속에 살아있는 세포를 죽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의사와 과학자의 손에 맡기면 그들은 방사선이 암세포만 골라 죽이게 해준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완성한 정교한 과학이다. 내가 인터넷에서 읽어본 것 중 가장 어리석은 말은 어떤 악덕 기업가가 의사들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마법의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는 말이었다. 양자 에너지는 우리에게 더 긍정적인 것들도 제공해 주었다. 양자 도약 같은 용어가 그 사례다. 우리는 전자가 에너지 준위를 넘나들 때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광자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전파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이 용어를 연속적으로 변화하리라 예상되는 것에 나타나는 불연속적인 변화라는 관용적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경제나 기술에서도 양자 도약이 일어난다. 과학적 개념을 문자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비유가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에 놀라우면서도 우울하다. 양자 물리학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놀랍지만 과학에서 영감을 받은 관용적 표현이 더 없다는 것 때문에 우울하다. 이런 표현이 더 많아져야 한다. 양자 에너지는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 동력을 공급하는 연료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존재한다. 따라서 미시적인 척도에서 작은 전자칩 같은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분명 양자 에너지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마이크로 전자공학자는 별로 없다. 나머지 사람들은 개별 입자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우주를 지배하는 과정들을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자, 일상생활에서 양자 에너지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멋진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하늘이다. 하늘은 파란색이다. 왜 그럴까? 하늘이 파란 이유를 물어보면 흔히들 이런 대답이 나온다. 파란 바다의 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물은 파란색인데 하늘에 들어있는 그 물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파란 빛이 하늘에 들어있는 먼지와 물질에 반사되어 나오기 때문에 모두 틀렸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완비하고 있다. 결국은 그 빌어먹을 양자 에너지로 귀결된다. 1800년대에 어떤 노인들이 물체가 뜨거울 때 빛을 내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끙끙댔다고 한 것을 기억하는가? 어쨌거나 섭씨 1000도에서 물체는 빨간 빛을 낸다. 섭씨 3000도가 되면 노란색이 되고 섭씨 6000도에 가까워지면
하얀색으로 빛난다. 그 온도를 넘어서면 파랗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태양의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 파란색으로 빛나고 그 파란색이 하늘을 파랗게 비추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럼 태양은 노랗게 보이니 온도가 섭씨 3000도쯤 되나 싶을 것이다. 아니다. 한낮에 밖으로 나가 태양의 사진을 촬영해보라. 태양은 하얗다. 온도가 섭씨 5500도이기 때문이다. 미술 시간에 배운 색 이론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얀색은 색이 아니라는 걸 알 것이다. 사실 전자기파의 진동수라는 측면에서 따지면 우리가 색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색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분홍색은 하나의 진동수가 아니라 여러 진동수가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분홍색을 본다는 것은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가진 광자들의 조합을 보는 것이고 당신의 몸뚱이는 그 각각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의 색 지각에 대해 얘기를 꺼내기는 부적절하지만 센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성능은 딱하기 그지없다.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분홍색이라는 개념이 없을 것이다. 빗속에 들어있는 모든 진동수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모든 진동수라는 말이 나온 김에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하얀 빛의 정체다. 백색광은 모든 진동수의 조합이다. 기본적으로 태양은 모든 진동수의 광자를 사방팔방으로 뿜어내는 거대하고 뜨거운 기체 덩어리다. 그 에너지가 한 공기 분자 속에 허용된 에너지 준위의 차이와 일치하면 그 광자는 흡수된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방출될 때는 무작위 방향으로 방출된다. 이것을 산란이라는 아주 적절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태양을 정면으로 보지 않아도 광자가 보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공기 분자 속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파랑색처럼 높은 진동수에 더 잘 조율되어 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은 그에 따라 불연속적인 에너지 거래를 수행한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햇빛에서는 초록색 빛이나 빨간색 빛보다 파란색 빛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 태양을 안전하게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일출이나 일몰 동안에는 광자가 대기를 더 두텁게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파란색 광자가 분자를 만나 에너지의 흡수와 재방출을 통해 산란될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은 빨간색과 초록색이 남게 되고 이것이 합쳐져 노란색으로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때도 고개를 들어 머리 위 하늘을 보면 광자가 공기 분자를 만나 산란되어 나온 파란색이 눈에 들어온다. 양자 에너지로 부자 되기. 그럼 좋지. 하지만 양자 에너지가 정말 내가 부자가 되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당신이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니 나도 박식한 척 어리석은 답변을 하겠다. 대답은 그렇다이다. 양자 에너지가 당신이 부자 되는 걸 도울 수 있다. 사실 이미 돕고 있다. 원자, 광자, 그리고 양자로 이루어진 온갖 것들은 탁자, 스마트폰, 배우 피어스 브로스넌 같은 일상의 존재들과 다를 것이 없다. 당신, 나, 멋쟁이 수염, 커피, 심지어 빌어먹을 에너지 크리스털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모든 빛은 광자로 만들어져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궁극적으로는 양자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껏 누리자. 당신의 바로 눈앞에 전자들이 광자를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위아래로 점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아주 대규모로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그 덕분에 우리는 걱정거리를 덜 수 있다. 당신의 손 안에는 수십억 배 개의 원자가 들어있다. 따라서 손을 커피컵을 향해 뻗어야 할지 판단할 때 손의 양자적 속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자 물리학이 흥미로운 이유는 일상 경험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고 첨단 기술을 누리는 데는 우리의 감각이 말해주는 바와 달리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이 간단한 개념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자들이라 해도 개별 인간으로서의 문제들은
대부분 미시세계의 척도가 아니라 인간적 척도 안에서 정의된다. 최고의 퀀텀 라이프를 살자. 슬프게도 양자 헛소리꾼들은 취약한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헛소리에 제일 당하기 쉬운 사람들은 제일 절실한 사람들이다. 양자 불확정성은 세상에는 근본적인 수준의 예측 불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당신이 실험실로 가서 이것을 직접 증명해 볼 일은 없겠지만 당신의 세계관에 양념으로 뿌려줄 만한 양자 힌트는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복잡하다. 인간 관계와 경제적 문제도 복잡하다. 심지어 개개인의 행동들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양조론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양자 이야기의 교훈은 여기에서도 유효하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다. 끈질기고 단호했던 그 옛날의 양자 물리학자들처럼 당신도 그 부분은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양자론은 우리가 선택한 상호작용 방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세상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양자 물리학자가 실험실에서 무엇을 측정하겠다고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모든 선택이 동일한 결과를 낳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환상으로 죄책감을 덜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럼 양자 물리학이 당신에게 부여해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한 가지를 잃게 된다. 바로 주체성이다. 헛소리꾼들은 알아서 살라 하고 당신은 당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면 된다. 무턱대는 받아들임보다 과정 있는 수용을 알려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